그 아까 포스코홀딩스도 좀 얘기해 네네. 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는 뭐에 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그 중국 부동산 인프라에 한 20%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지. 그러니까 중국의 여령 가격이 너무 그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사실 철강을 많이 쓰는 데는 조선하고 자동차인데 건자재 쪽에도 쓰이고요. 건자재 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조선은 좋은 상황인데 조선의 철강 그 후판을 쓰는 거는 조선은 미리 수주받아서 미리 선발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단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자동차는 경기가 좀 사실 좀 내년에 좀 어렵다. 굉장히 좀 자동차 경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단에서 수요와 공급 단에서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철강 자체 본업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근데 재밌는 건 포스코 이제 홈페이지 포스코홀딩스 홈페이지 가면 철강 관련된 거는 이제 뒷전에 있고요. 그래요?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야. 바닷물에서 그걸 뽑아내는 게 메인 탁 그걸로 그렇구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포스코가 야, 리튬의 왕이다. 포스코도 변하는구나. 변하고 있습니다. 진화네요. 네,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이제 철강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 원자재 앞단의 배터리 원자재 회사로 완전히 지금 탈바꿈되는 과정인데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주는 거는 아직 철강 회사로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홀딩스 PER 자체가 사실 2차전지 아까 뭐 양극재나 이런 업체들 보면 아니 포스코홀딩스는 확실한 리튬의 왕인데 그 포스코홀딩스 외에 에코프로나 뭐 미래나노텍 이런 회사들 밸류에이션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인데 포스코홀딩스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보시면 내년 PER 기준으로 5배예요. 그러니까 그 5배라는 의미는 철강 회사다 그 의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로 전혀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일단 뭐 주가가 최근에 그래도 이제 조금 반응을 보여서 너무 싸긴 한데 엄청나게 그 리튬의 왕으로 아마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보시면 뭐 그거 아르헨티나 바닷물에서 언제 상용화해서 언제 양산화 물론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은데 그 사실 그 부정적인 의견이나 약간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있을 수는 있는데 포스코 그룹사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를 2030년까지 2차 전지에서만 매출 40조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소재단 핵심 소재단을 포스코 아르헨티나 100%, 그다음에 포스코 요게 핵심인데 필바바 리튬 솔루션, 필바바라는 회사랑 이게 조인한 거거든요. 필바바 리튬 솔루션이 82%, 그다음에 그 말씀 주신 재활용 배터리 하는 포스코 HI 클린 메탈이 65%.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핵심 자회사로 어떻게 보면 뭐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뭐 그냥 포스코 인터내셔널 무역 상사 이쪽보다는 포스코 필바라 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 HI 클린 메탈, 포스코 아르헨티나를 핵심 자회사로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를 밸류체인을 하면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그 완벽한 양극재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에 갖다 주는 물량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IRA 법안, 미국의 IRA 법안이랑 유럽의 RMA 법안, 그러니까 IRA 법안을 유럽화한 게 RMA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관련돼서 유럽도 중국산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앞단의 원자재도 결국은 호주나 칠레나 아르헨티나랑 하거나 아니면 직접 우리가 캐거나 그러니까 FTA 협정국만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추출하는 리튬을 엄청나게 많이 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르헨티나 염호 매장량이 한 1350만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실제 생산 가능한 거를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300만 톤에서 400만 톤만 잡아도 연간 10년 동안 2028년까지 연 한 10만 톤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연 10만 톤이면 탄산 리튬이 톤당 지금 1억이 넘거든요. 톤당. 그럼 10만 톤이면 약 10조. 그러니까 2040년까지 한 12년 동안 18년 동안 한 10조 이상 계속 연 매출이 리튬으로만 연만 네, 1년에 10조. 만약에 이렇게 그 상업 생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상업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포스코가 조 단위로 투자해서 이런 포스코 필바라 리튬 포스코 아르헨티나 염호를 인수했겠죠. 그래서 그게 상업 생산이 300에서 400만 톤 기준으로 한다 치면 그것도
실제로는 매장은 1,350만 톤인데 그중에 3분의 1만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100% 가능하다고 본 것도 아니고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능하다고 본 거를 매출로 나눠보면 2040년까지 한 연매출 10조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 데이터로 지금 얘네가 예상한 게 일단은 전 세계 리튬 가공 51%를 중국에서 하고 나머지 니켈은 이제 30% 하는데 그 중에 시장 점유율 뭐 5% 이상만 리튬과 니켈 가공해서 가져온다 치면 2차 전지 2030년까지 매출 41조인데 그중에 상당 부분 30% 이상 가까이 되는 게 리튬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리튬 정제 사업 자체를 뭐 일론 머스크가 돈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할 정도로 리튬 정제에 엄청나게 관심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뭐 1등 업체가 앨버마라고 뭐 SQM이라는 업체인데 그런 회사도 주가 보면 최근에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견조합니다. 그리고 앨버마 CEO도 리튬 가격 그렇게 안 빠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인터뷰했습니다. 앨버마 CEO가. 그래서 리튬 가격이 견조하고 리튬을 실제 이렇게 해서 정제해서 가공해서 원자재 딴 밸류체인 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는 일단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회사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미네나노텍인데 그중에 압도적인 자본력이랑 실제 이 양극재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는 미네나노텍은 일단 뭐 양극재 회사도 없고 규모도 워낙 제일 작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홀딩스는 PER 5배라는 거는 철강회사로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2020 정말 빠르면 아르헨티나 염수 1차 생산 공장이 내년부터 이제 그 삽을 뜨기 시작해서 2024년에는 일단 1차 생산 공정만 진행돼도 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매출 한 2조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2단계가 완료되는 25년에는 수산화 리튬이 한 8.3만 톤까지 생산되면 이게 그 한 만 톤당 한 2조? 1조 정도 본다면 한 8만 톤이면 8조까지 그렇게 늘어날 걸로 매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는 2030년까지 30만 톤 중에 수산화 리튬만 27만 톤까지 그러니까 캐파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연평균 한 50%씩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리튬에서 매출은 그럼 얼마 정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3만 그러니까 2024년에 매출 1.8조면 2030년까지는 수산화 리튬 27만 톤이면은 한 20배 정도 20배 넘게 늘어난다고 보면 한 20조가 한 25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산화 리튬으로만 한 25조 정도. 2030년에. 근데 가장 빠른 매출 잡힐 거라고 예상하는 게 2024년에 1조 8천억이니까 25조면은 약 한 12배 정도는 성장한다고 보는 거죠. 한 7년 동안. 2030년까지. 그러면 그게 한 연평균으로 나눠보면 한 50% 정도 성장 매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 50%씩? 연 50%씩 매출이. 리튬에서만.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게 가장 빨리 매출 나오는 게 2024년으로 보고 있으니까 일단 2024년까지 매출 2조가 추가되는 거고 2030년까지는 2차 전지에서만 41조 매출 예상하는데 그중에 리튬이 아마 한 25조에서 한 27조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포스코 지금 1년 매출이 얼마냐면요. 포스코가 지금 1년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 한 85조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100조가 넘는 거죠. 100조에서 한 120조까지 보고 있는 거죠. 리튬 사업으로만. 합쳐가 전체 포스코 매출이. 1년? 네, 1년 전체 포스코 매출이. 와, 그렇구나. 네. 그럼 이 포스코홀딩스는 배당도 많이 주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 배당 많이 줍니다. 네, 연 4%, 6%, 5%에서 6%. 아마 지금 주가 조금 올라서 5% 정도 나올 건데 5% 정도. 엄청난.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는 네. 셀 소재 장비 중에 소재로 보는 건가요? 포스코홀딩스는 네 원자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재 소재로 보고. 네, 원자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고. 네. 그럼 포스코홀딩스도 투자하면 괜찮을까요? 아까 소재 쪽에 한 4대장을 매기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네.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5년 이상의 긴 그림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스코케미칼과 LG화학은 1, 2년의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아마 2, 3년 뒤면 성장률 자체 좀 줄어드는.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국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부터 지금 양극재에 대한 중국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공급이 그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2025년까지. 그러면
공급이 3배 늘어나면 수요도 3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수요는 1.5배밖에 안 늘어날 것이다. 소재단에서. 그러면 1.5배 이상의 갭 차이가 나면 초과 공급이 나서 가격이 빠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건 중국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고 북미랑 유럽 시장은 별도로 봐야겠지만 그만큼 양극재단에서는 2025년하고 26년에 한번 고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캐파 증설의 정점을 찍을 거로 보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하는 이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는 사실 더 긴 그림이거든요. 2030년을 바라보고 하는 그림이라서 포스코홀딩스가 초장기 관점에서는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2차전지 밸류를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사실 2차전지 밸류만 줘도 지금 5배에서 최소한 30배는 줘야 되는데 그럼 PER 30? PER 30은 줘야 돼. 2차전지를 본다 치면 그럼 6배 이상을 줘야 되는데 6배가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2024년에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수산화 리튬을 2조 가까이 매출이 나와? 그러면 PER 3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5배 이상은 주지 않을까요? 왜냐면 포스코 케미칼도 2차전지단에서 전혀 주목을 못 받다가 아까 말씀드린 PER 지금 75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전엔 몇이었어요? 그 전에는 PER 20배도 안 됐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예, 옛날에 그 철강의 부산물도 있잖아요. 뭐 소속해라든지 뭐 그거 할 때는 PER 15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70배까지 올라온 거 보면 그럼 주가가 몇 배가 오른 거죠? 15 PER 15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70까지. 주가가 바닥권에서 한번 볼게요. 네. 2000%가 올랐어요. 20배? 네, 20배. 10년 동안. 그렇구나. 네. 근데 포스코 홀딩스 10년 동안 얼마 오른지 아십니까? 안 움직였나요, 혹시? 100% 올랐습니다. 116%.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진짜 길게 보면은 엄청나게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수산화 리튬이 그 탄산 리튬보다 정제 공장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고 가격도 원래 훨씬 더 비싸야지 맞아요. 높은 단가를 받아야 되고 공급도 딸리는 굉장히 수요 공급 딸리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에서 박리담회로 소형 전기차를 엄청 생산해서 탄산 리튬을 먼저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기업이 연 50만 톤씩 그 LFP 배터리를 생산하니까 탄산 리튬을 막 갖다 쓰는데 탄산 리튬을 먼저 시세 폭등이 나온 거예요. 수산화 리튬은 시세 폭등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수산화 리튬이 예를 들어 키로당 37달러 수준이고요. 탄산 리튬이 키로당 한 42달러 수준이거든요. 근데 LFP 배터리는 결국은 주행거리도 떨어지고 성능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하이니켈로 가야 되는데 LFP 배터리보다 폐배터리 재활용 문제에서도 환경적으로 LFP 배터리보다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좀 더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 주행거리 성능 모두 LFP 배터리보다는 하이니켈이 우선인데 그럼 하이니켈에 들어가는 거는 탄산 리튬이 아니고 수산화 리튬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의 가치는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야지 맞다고 업계에서 보고 있고 본질적으로 수산화 리튬이 더 고성능이기 때문에 배터리 정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거고 그리고 수산화 리튬도 그 염호에서 채굴하는 거랑 그 광석에서 채굴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광산 채굴보다 염호 채굴이 많으니까 염호에서 먼저 탄산 리튬 먼저 뽑아서 수산 리튬으로 바꾸는 공정 자체를 탄산 리튬으로 뽑아서 그걸 한 번 더 가공해서 수산 리튬을 뽑는 가공하는 그런 게 이제 막 시작되는 초입 단계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탄산 리튬 사들여서 탄산 리튬 수요가 먼저 폭발한 거지 수산 리튬 뒤따라서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수산 리튬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미래나우텍 정도밖에 없으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자본력이나 포스코 그룹사에서 사활을 걸고 지금 리튬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숫자로 찍히는 거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반영이 되니까 내년에 조금 포스코홀딩스가 선반영돼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그 2030년까지의 계획이요. 네. 그 발표한 것처럼 그대로 실현이 된다고 하면 네네. 혹시 뭐 주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나요? 오르는 거? 아까 그쵸. 포스코 케미칼 그쵸, 같은 그쵸. 경우처럼 네네.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특징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리고 막 그 리튬 관련된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주식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모멘텀 이슈 펀더멘털이 아무리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나 그런 게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재료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포스코홀딩스가
측면에서는 포스코 케미칼보다 전혀 포스코홀딩스가 주목을 못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만 봤을 때 2차 전지 전체 지금 소재가 받는 평균 PER 내년 거를 땡겨와서 한 약 30배에서 40배라고 치면 정말 긴 호흡으로 뭐 3년, 5년을 투자한다고 치면 2차 전지 매출 2030년까지 40조 하겠다고 했거든요. 2차 전지 앞부분에 원자재 딴 매출을. 그럼 40배를 40조까지 한다고 치면 그 정도 밸류에이션 PER 20배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5년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PER 지금 5배, 철강주 PER밖에 못 받는 게 4배 이상의 밸류 정말 순수하게 딱 밸류에이션으로만 봤을 때는 2차 전지 소재로 평가한다면 뭐 4배 이상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단순 계산하면. 근데 수산화 리튬 만들 수 있는 데가 앞으로도 세계에서 더 늘어날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데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리튬 사업을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는 좀 어때요? 글로벌적으로는 뭐 앨범아이랑 아까 말씀드린 SQM 정도가 압도적이고 포스코홀딩스 너무 중요한 질문을 주셔서 그럼 얼마까지 성장할 거냐.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리튬 관련된 게 부각된 게 얼마 안 됐어요. 2022년 들어서 그것도 2022년 한 2, 3개월 전부터 부각된 거지 뭐 포스코홀딩스 작년만 해도 리튬 관련 얘기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철강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 최고 그 과거 지금 한 6년, 7년의 데이터로 봤을 때 2020년에 포스코홀딩스가 매출 한 57조, 그 다음에 이익단에서 영업이익단에서 한 약 한 2조, 57조 매출에 2조 할 때 PER 밸류에이션이 한 약 15.8배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14.8배. 그러니까 14.8배 PER은 리튬이라는 엄청난 신성장 동력이 전혀 배제된 철강으로만 PER 그 밸류에이션 최고 높았던 게 15배니까 지금 PER 5배면 리튬에 대한 신성장 동력이 2024년부터 가시화된다 치면 PER 3배 이상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3배 이상은. 네. 그게 그러면 주가도 3배 이상. PER 3배의 주가 3배 이상 5년을 보면 글쎄요. 근데 산술적으로는 3배 가능하지 않을까요? 리튬이 어떻게 보면 철강보다 더 고마진의 사업이고 그때 2020년에 철강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여전히 중국의 저가 철강이랑 경쟁하던 상황인데 PER 15배를 줬다는 거는 이익이 지금 뭐 매출단에서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서 벌써 2조 매출 예상하고 있고 10%만 이익 잡아도 2천억이 애드되는 건데 10% 이상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산술적으로 5년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IR 열심히 하고 계속 여기서 오히려 철강 비중을 더 확 줄이고 리튬에 대한 포지션을 더 늘린다고 하면 PER 15배까지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과거에 철강 최근 7, 8년 동안 철강으로만 PER을 15배 받았을 때가 있으니까 리튬은 거기도 못해도 프리미엄 20, 30%는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네. 추세로 봤을 때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강 계산을 하면. 네, 주가가 포스코홀딩스 알게 모르게 지금 증권사에도 목표가 지금 40만 원대 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28만 9천 원 이거 찍고 있는 현재가 기준으로 그런데 5년 이상 본다고 하면은 뭐 최소한 55만 원 이상 보지 않을까요? 5년 이상을 본다고 치면. 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도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네, 네. 계속해서 좀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네, 장기적인 시각에서 모아가기 딱 좋은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딱 좋은 거.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네, 네. 포스코홀딩스만큼 고려아연이 진짜 재미난 회사인데요. 네. 네. 그 고려아연 소개해 줄 때 네, 포스코홀딩스만큼 재미난 기업이라 했잖아요. 네, 네. 그 포스코홀딩스의 재미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리튬이라는 그 리튬이 진짜 돈 되는 면허다라고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할 정도로 리튬이 앞으로 진짜 이렇게 폭풍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재미난 산업이라고 했고 굉장히 무거운 어떻게 보면 중후장대 철강 산업에서 가장 핫한 2차 전지 산업을 변하는 트렌드가 변화된다는 거에서 재미난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또 그만큼 흥미로우면서 그런 부분이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굉장히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이게 가시화되고 계속 숫자가 찍히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나오고 이슈화되면 엄청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2차 전지가 뭐 LNF나 에코프로빔이 사실 탄력 있게 움직인 거가 5년 내내 탄력 있게 움직였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딱 탄력 있게 움직인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포스코홀딩스도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5년 이상을 투자한다는 긴 호흡을 봤을 때 5년 내내 조금씩 오르기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확 튀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그거 숫자는 당연히 리튬과 관련된 매출이 찍히는 순간이 아마 선반영돼서 가파르게 팍 오르는 구간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스코홀딩스만큼 흥미로운 기업 고려아연. 네. 아니 진짜 흥미롭게 보셔야 돼요. 네. 애정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고려아연은 네. 아연이나 연을 재련하는 회사예요. 이 금속을 재련하는 게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닌가. 재련하는 업은 불필요한 금속물을 빼내는 거거든요. 굉장한 기술 진입 장벽이 있고 압도적으로 고려아연이 이 재련 사업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원자재 단위 가격이 상승하면 아연이나 연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작년까지 올해 약 한 6, 7월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가격이. 그러면 재련 수수료도 올라가고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재련 수수료 TC라고 하거든요. 이 TC가 올라가면 이 재련 업체는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TC가 굉장히 올라가는 국면이 있었고 고려아연도 아연과 연 가격의 상승세에 따라 좋았고 근데 아연과 연 가격이 최근에 좀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그럼 내년에 일단 아연과 연 가격이 어떨 거냐 내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연과 연 가격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아연과 연의 최대 재련 업체는 유럽의 니르스타라는 데거든요. 니르스타가 가동을 중단했다가 서서히 가동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빠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동을 늘렸는데 이거 생각보다 가동을 엄청 확 가파르게 못 늘리는 이유가 전력비가 안 싸니까 전력비 때문에 그 가동을 그 니르스타가 폭발적으로 못 늘리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철저하게 유럽에 포커스가 돼 있는 이런 뭐 재련 업체들 니르스타를 포함해서 유럽 업체들이 셧다운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고려아연 같은 이 업체들이 상대적인 수혜를 본 거죠. 엄청난 수혜를 봤는데 그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니르스타가 어느 순간부터 재가동을 한 거죠. 근데 니르스타가 폭발적으로 재가동할 줄 아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전력비가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지는 폭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동률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아연과 연도 견조한데 내년에 다크호스를 보는 게 금과 은이거든요. 물론 은보다는 금을 더 훨씬 좋게 보고 있고 은은 워낙 산업에 많이 쓰이는데 산업 생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 근데 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내년 굉장히 견조할 거 보는데 고려아연도 금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 가격이 좋아지면 고려아연 상당히 좋아지는 거고. 근데 사실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신성장 동력 3대 신성장 동력 해가지고 이 배터리 밸류체인 원자재 첫 번째 수소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린 에너지 관련된 뭐 운송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신성장 동력 이렇게 트로이카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LG화학이랑 그 한화 그룹을 지분 교환을 하고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정말 재미난 거는 사실 이런 모멘텀보다는 고려아연의 지금 이제 회장이 되셨죠. 부회장으로 오래 계셨던 최기호 그분이 최씨 일가의 이제 오너 3세죠. 근데 지금 원래 고려아연은 같이 사업을 했던 거는 최씨와 장씨. 장 씨는 이제 영풍 그룹인데 영풍 그룹이 제일 잘 나가는 게 고려아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풍의 그 장씨 그룹이랑 장씨 일가랑 최씨 일가가 지분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려안을 실제 키운 건 최씨 일가인데 원래 그 지분은 더 최대 주주는 지금 사실 영풍이거든요. 근데 최대 주주 영풍이랑 최씨 일가의 최기호 회장의 우호 세력 지분 차이가 많이 났다가 최씨 일가가 지금 완전히 고려안을 그 최씨 일가의 그 핵심 주력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영풍그룹 측면에서는 사실 고려안을 키운 거는 그 최기호 회장 그 위에 선대가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영풍그룹은 지분만 갖고 있지 어떻게 보면 껍데기인데 워낙 고려안이 돈 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잘 되니까 영풍그룹에서 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분 경쟁만큼 주가를 올리는 또 강력한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신성장 동력 트로이카라기보다는 장씨 일가, 책씨 일가 지분 경쟁 때문에 고려안이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견조했고 지분율 격차가 약 8%에서 지금 3.8%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분율 경쟁이라는 건 지분을 계속 사야 되니까 사야 돼서 내 지분을 늘려야 되니까 싼 가격에는 비싼 가격에는 일단 사서 물량을 늘리는 거죠. 근데 최씨 일가, 장씨 일가 모두 지금 지분, 그러니까 영풍은 뭐 코리아 서킷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 고려안을 사고 최씨는 한화 우호 지분 세력, 그러니까 한화그룹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LG화학의 지분 수합을 통해서 고려안 지분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나 LG화학 모두 다 그 최기호 회장의 우호 지분 세력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분 구조 이슈 때문에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어요. 주가 빠질 때도 안 빠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분간 지금 한 4%까지 격차가 줄어들으니까 더 추가적인 지분 매입 경쟁이 있지 않을까. 그건 이렇게 덤으로 보시는 건데 아주 재밌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대 트로이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대 트로이카 산업의 핵심은 일단 원자재 관련된 배터리 2차 전지 밸류체인 관련돼서 이 그 배터리 니켈의 한 20% 넘게 재련하는 엄청난 회사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그 니켈 재련 업체라고 하는 트라피구라라는 회사랑 300조 매출 300조예요. 원자재 가공하고 재련하는 걸로. 이 회사가 가스 관련된 사업도 뭐 국내에 아마 가스 들어오는 거 아마 1, 2위 앞다퉈 할 겁니다. 그 LNG, LPG 가스. 그래서 이 트라피구라라는 회사랑 그 이 재련 관련, 니켈 관련된 재련 관련된 조인트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만큼 리튬 못지않게 니켈도 배터리의 출력, 에너지 밀도와 관련된 거 엄청나게 중요한 소재죠. 그러니까 딱 두 개 꼽으면 리튬하고 니켈 그냥 꼽으시면 돼서 리튬의 왕이 아마 이제 포스코홀딩스였다면 니켈 관련돼서 이제 고려안이 이제 꽉 잡고 있다. 그래서 트라피구라란 매출 300조 되는 글로벌 1등 이 재련 가공업체랑 쪼에는 맺은 거죠. 그래서 이 니켈 가공 사업을 엄청나게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 전자 폐기물 처리 업체 이그노 홀딩스라는 회사랑 쪼인을 맺어가지고 이 폐기물,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자원 순환 사업, 그러니까 배터리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이그노 홀딩스랑 같이 조인해서 미국 회사랑 조인해서 그걸 하고 있고, 그 배터리는 어디서 받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폐배터리를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폐배터리 자원 솔루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랑 하나랑 지분 수합한 거는 이제 LG화학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LG화학 그러니까 양극재 앞단이 전구체거든요. 그래서 한국 전구체 머티리얼즈라는 합작회사를 LG화학하고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전구체를 앞단, 그러니까 양극재 바로 앞단에 전구체를 직접 생산하려고 고려안이 이 그 합작회사를 통해서 전구체 생산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구체가 만들어지는 족족 LG화학이라든지 그런 이제 국내 양극재 업체로 납품이 이미 다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화랑은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 신재생 에너지 수소 관련된 산업인데, 사실 수소 관련된 수소를 이 유통하는 거는 암모니아 가스로 해서 유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관심 있게 볼 회사가 아시아 최대 암모니아 유통을 하는 회사는 롯데정밀화학이에요. 그래서 화학회사지만 이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가 롯데가 생각보다 이 롯데정밀화학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정밀화학도 매출가 50%씩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 반영도 안 됐어요. 근데 일단 롯데정밀화학 회사가 있는데, 이 고려아연도 소위 말하는 이 암모니아 관련된 수소를 운반하거나 유통하는 암모니아와 관련된 사업을 LG화학이랑
하나란 회사랑 같이 조인을 해서 이런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구체와 니켈 재련 관련된 글로벌 회사 트라피구라랑 조인한 점.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앞단의 소재 양극재단의 앞단인 전구체는 이제 LG화학이랑 조인해서 전구체 매출 늘리겠다는 점. 세 번째는 하나랑 조인해서 암모니아 유통 관련된 수소 사업을 하겠다는 점. 그 점을 강력하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음극재 소재가 되는 동박이 있거든요. 네, 동박은 이제 K잼이라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동박 관련된 거로 이제 캐파가 2023년에 한 3,000톤 정도인데 이게 배터리 3사로 다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3사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으로 들어가는 동박. 그러니까 동박은 이제 음극할 물질의 소재에 들어가는 앞단에 들어가는 동박 관련돼서도 이제 생산 캐파를 K잼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늘릴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그 배터리 소재에 양극재, 음극재 모두 해당되는 앞단의 소재, 그러니까 동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전구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하니 LG화학이나 이런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를 통해서 같이 조인을 해서 이렇게 생산 캐파를 늘리고 그게 실제 매출로 반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고려하는 단순하게 아연이나 연을 재련하는 업체가 아니라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앞단 회사를 지금 탈바꿈되고 있고 세계 최대 그 관련 니켈 관련된 재련 업체인 트라피구랑 조인하면 니켈 관련된 재련도 엄청나게 사업이 커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 고려 아연도 어떻게 보면 아연이라는 약간 네네. 그 철강 느낌이 네네네, 나는 맞습니다. 그런 회사 포스코랑 되게 비슷해요. 느낌이. 비슷한데 2차 전지라는 산업을 네. 만나면서 네. 이게 지금 트랜스포머를 완전 트랜스포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이 회사도 포스코홀딩스처럼 2차 전지 앞단 회사로 이제 거듭나려고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사업들이 이런 합작법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트로이카 2차 전지 소재가 가장 앞단에 쓰고 아까 하나랑 조인하면서 수소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본업인 이 소위 말한 아연과 연이 생각보다 유럽에서 가동률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아서 본업도 가격이 빠지긴 빠지되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아연과 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아연도 보니까 배당 잘 주고요. 배당도 좋습니다. 코로나 때는 되게 안 오르더라고요. 네네. 제가 봤을 엄청 때. 무겁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네. 주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지분 싸움 때문에 지분 싸움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이런 신성장 동력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제 지금 이제 반영이 되면 네. 또 주가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와, 이거 2차 전지가 새로운 네. 그 과거의 전통 기업들을 네네. 새롭게 만들고 있네요. 그거 진짜 정확한 포인트고요. 예. 기존에 그냥 양극재 업체를 하던 회사들 에코프로비움, LNF도가 과거에 2차 전지 소재 밸류에이션을 땡겼다면 지금은 포스코홀딩스 같이 본업을 철강을 하는데 2차 전지는 성장 동력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 고려연 같이 재련업을 하는 회사가 2차 전지 앞단에 소재를 하겠다는 회사, LG화학처럼 화학이나 기본 석유화학 베이스가 있는데 2차 전지 양극재랑 첨단 전지 사업부를 추가해서 그런 회사의 이익이 1조가 넘게 기존 석유화학부를 초과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눔 신소재는 네. 약간 기술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제 나눔 신소재도 굉장히 재미난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매출이 반도체 소재 쪽이 높고 디스플레이 소재 쪽도 있고 태양광 쪽 패널에 들어가는 소재도 있어요. 핫한 거 다 네, 하네요. 핫한 거 다 하는데 네. 아무래도 반도체랑 이 디스플레이 소재 쪽 비중이 40% 매출 비중이 높은데 2차 전지 도전제, 그러니까 도전제는 그 양극재랑 음극재, 양극할 물질이랑 음극할 물질의 전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동이 잘 되게끔 하는 물질이 도전제고요. 도전제는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실리콘 음극재,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가 고온에서 엄청나게 부피가 팽창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도전제를 씀으로써 부피 팽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 자체가 비싸니까 많이 못 쓰는데 지금 추세는 실리콘 음극재를 기존의 그 흑연 음극재에 5%를 섞는다든지 그런 비용이 엄청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음극재 비용이.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기존의 그 카본 블랙 음극재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같이 혼합해서 쓰는 방향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부피 팽창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도전제를
같이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전제 매출은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전제를 음극재에도 들어가고 양극재에도 들어가는데 양극재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LG화학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성이라는 업체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음극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음극재에 들어가는 거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양산하는 거는 이 나노 신소재밖에 없습니다. 음극재용 이 도전제를 쓰는 거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계속 써야 되고 부피 팽창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도전제 쓰이면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5% 늘어나는 게 5% 비중을 같이 섞었던 거를 8% 섞고 지금 10%, 15%까지 비중 섞는 실리콘 음극재로 100%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실리콘 음극재를 첨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도전제도 같이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의 부피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전제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도전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음극재용 도전제를 유일하게 국내에서 생산하는 데는 이 나노 신소재밖에 없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는 앞으로 계속 뭐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매출 늘어나는 거는 양극재처럼 캐파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캐파 늘어나는 게 이제 7,000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0톤인데 국내에서 6,000톤 약 3배 넘게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한 5,000톤 그래서 내년에 벌써 5,000톤에 7,000톤이면 12,000톤까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미국에 일단 4,000톤 초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한 4,000톤에서 미국하고 유럽에만 한 8,000톤에서 10,000톤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024년까지는 한 24,000톤까지 추가로 지금 이제 한 4,000톤인데 2020년에 6배, 7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캐파로 벌써 6배, 7배가 늘어나면 그러면 4,000톤 기준으로 지금 매출이 얼마냐? 네. 나노 신소재 지금 매출 보시면 올해도 일단 매출이 50% 성장해서 한 900억대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900억대에서 아까 4,000톤 기준으로 2차전지 소재 매출 한 25%가 치면 900억에서 한 25%면 약 200억 조금 넘는 수준인 거죠. 그러면 2차전지 매출이 최소한 내년에 한 800억까지 늘어나고요. 왜냐면 지금 내년에 매출이 나노 신소재가 한 100% 늘어날 걸 보고 있어요. 1,850억 정도 예상합니다. 예. 그리고 2024년에는 한 2,500억 이상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 그러니까 2차전지 도전제 매출이 20%에서 25%, 30%, 35%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차전지 도전제 매출만 지금 200억대 정도에서 한 1,000억대 이상, 5배 이상 성장하면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그 이상을 줘야 된다 보고 있고 이 마진율이 좋아요. 왜냐하면 음극재 도전제에 들어가는 게 유일하게 없으니까 얘네가 부르는 게 그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못 깎는 거죠. 아직까지는 독점 기업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싱글 단일벽이랑 이 멀티 이중벽이 있는데 지금 추세 자체가 기술적으로 이제 그 단일벽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단일벽으로 가려는 그 기술 진입 장벽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사실 LG화학은 도전제를 사업을 하지만 도전제를 중점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고 이 회사는 도전제에 사활을 건 회사이기 때문에 LG화학보다는 도전제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이 회사 나노신소재에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PER 기준으로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도전제 매출이 20% 안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PER이 그렇게 엄청 높진 않아요. 지금 약 내년에 지금 한 30배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단의 평균 PER 딱 그 정도 수준만 받는 거죠. 지금은 몇이에요? 지금 퍼가 몇이에요?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네. 지금 PER 한 3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도전제에 대한 뭐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 준 거는 지금 전혀 아닌 상황을 보고 있고 가장 그 양극재, 음극재, 장비업체, 배터리 셀업체 포함해서 매출의 성장폭은 가장 왜냐하면 100% 이상 매출이 성장하는 거는 과거 양극재가 그 100% 이상 매출 성장이 나올 때 2021년하고 2020년에 약 8배 정도 올랐잖아요. 매출이 2배 이상 뜰 때 이익보다는 매출을 더 포지션을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가 지금 8,600억대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딱 관심. 그때 설명드렸죠. 기간은 3,000억, 5,000억 미만은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한 7,000억, 8,000억대 되면 엄청나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에코프로비엔, 포스코케미칼 이런 거는 이미 많이 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포트폴리오를 2차 전지에서 만약에 조정을 한다 치면 지금 딱
새롭게 떠오르는 나노신소재 쪽으로 좀 갈아탈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물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나 고려아연은 굉장히 눈독을 들일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순수 사업의 성장성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과 이익이 100% 이상씩 성장이 나오는 나노신소재 같은 이제 도전제는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추세고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얘네가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도전제 관련된 것은 이제 막 캐파를 늘리는 초입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노신소재도 굉장히 탄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막 8% 10%씩 오르는 탄력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2차 전지 중에서 관심 있는 업종인데 결국 시가총액이 8천억대 올라왔다는 거는 기관들이 아마 굉장히 눈독 들이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소재 딴에는 가장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주가를 볼까요? 네. 많이 오르고 네. 약간 조정받는. 네,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20% 빠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10만 원 고점 찍을 때도 거래량이 없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어요. 이렇게 약 한 4, 5만 원대 올라가면서 그때 거래량이 많이 그러니까 그때 막 4만 원, 5만 원대 막 관심을 가지다가 10만 원 올라오고 나서는 거래량이 확 줄은 거죠. 그 얘기는 10만 원대 새로 이렇게 사고 파는 물 소위 말하는 수급에 이렇게 뭐 교환이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고 매출과 이익 성장이 100%씩 나오니까 그리고 신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고점 대비 20%밖에 안 빠졌으니까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지금 가격대는 이 실제 지표가 말해주는 거는 물론 후행적이긴 한데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고점 대비 20% 빠졌다는 거는. 왜냐면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처럼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없어요. 사실 도전제는 지금 시장 파이를 키우기 너무 바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슈가 없는데 2차 전지 소재가 다 빠지니까 같이 도매급으로 매도당한 상황이고요. 이 회사는 보시면 최근에는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았어요. 근데 저는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이 지분율입니다.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외국인 지분율이. 이게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더 프리미엄을 줄 소재 업종을 찾다 보면 외국인 쪽에서도 지분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면 8천억대 정도 수준이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제 관심을 보일 정도의 사이즈가 소위 말하는 캐파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이제 보유율이 낮은 거죠. 보유율이 너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렇구나. 네. 기관도 지금 사실 과거에 보시면 8만 원대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8만 원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9만 원 넘어가면 다시 매도를 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2차 전지 그 도전제 사업부에 대한 중장기적인 흐름보다는 약간 단기 트레이딩성 매매가 있다고 보고 정말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랑 고려아연과 같이 쌍두마차로 반드시 챙겨야 될 틈새 어떻게 보면 그 소재주라고 보고 있고 성장성은 가장 높다. 그래서 나노신소재도 정말 긴 호흡으로 보면 지금 PER 30배인데 여기서 주가가 예를 들어 더 빠져서 건강한 조정이 뭐 한 10% 15% 나와서 7만 원대가 온다? 그러면 단기 흐름이든 긴 장기 흐름이든 아주 좋은 투자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7만 원 정도의 가격이 많이 온다 치면 지금까지 언급해 주신 기업들 중에 가장 작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시가총액이 작은 한 8천억대니까요. 고려아연 한 11조, 뭐 포스코케미칼 한 15조, 그다음에 뭐 LG화 한 40몇 조, 그 정도 되니까요. 45조, 46조 이렇게 되니까 가장 작은 기업. 아직 1조가 안 되니까. 1조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과 이익이 그냥 계속 뭐 이익 단에서 50%, 매출 단에서 100% 이렇게 성장이 계속 나오면 PR은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은 어차피 커질 거고 네. 거기에 그럼 2차 전지는 더 많이 쓰이는 거고 네.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네. 도전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네. 거라고 실리콘 한다면 응급제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럼 도전제는 계속 쓰일 거니까. 쓰일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은 1조를 넘어서 네네. 점점점 늘어날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경쟁자만 뚜렷하게 없으면 근데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양극재나 소위 말하는 뭐 전해액이나 전해진의 동박이나 뭐 분리막처럼 캐파가
쫙 깔린 상태에서 거기서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캐파가 아직 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캐파를 이제 깔기 시작하는 단계니까 완전 초입 단계라고 보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추가로 얘기해 주신 게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나노신소재였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씩 사면 네. 좋을까요? 일단은 내가 엄청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쳐볼게요. 공격적인 투자자면 저 같으면 저는 굉장히 공격적이니까 저는 일단 무조건 나노신소재를 최소한 40% 이상 담을 것 같아요. 나노신소재 40%,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25%, 그 다음에 양극재단에서는 LG화학하고 포스코케미칼을 한 10%씩 10% 하면 20%죠. 그러면 40, 25, 20이면 85죠. 15가 남. 네, 15가 남죠. 15는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장비주가 폭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소재나 아까 말씀드린 나노신소재가 폭락이 나오면 거기에 더 추가 물량을 더 실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수적인 투자자, 공격적인 투자자 아니면 그러면 50%는 포스코홀딩스 박으시면 괜찮아요. 포스코홀딩스 50, 고려아연 30, 나머지 20은 양극재단에 반반, 포스코케미칼 10, LG화학 10 이렇게 하시면 딱 적당한 나노신소재 아예 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포스코케미칼이나 LG화학 중에 하나 택하셔서 10, 나머지 10은 나노신소재 10. 그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